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기스탄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그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
당뇨병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5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6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뭐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검무화과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뭐 통조림 요새 뭐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 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아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